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인천의 한 상급 종합병원이 이달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의사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길병원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 따르면 2019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해마다 크게 줄어 올해는 2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수 감소가 큰 원인일 텐데요.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전망마저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30년 후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인구 대국에 밀려서 세계 15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국인이 멸종 위기종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컨텐츠가 숭,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컨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12월 한 달간 최대 1,099만 원 할인부터 전 차종 다양한 혜택까지. 올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2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예천 금당실 전통체험 휴양마을 지원하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주목받아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심 선고가 지난 6일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혼에 대해서도 또 법률적인 상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요, 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줘라,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재판은 눈여겨볼 대목이 많은데요. 일단 1심 판결이고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서 확정되진 않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은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노 관장은 소송 초반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이혼을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반소로서 이혼 등을 청구했는데요. 반소요? 예. 그 반소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이제 원고를 상대로 그 소송 절차 내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고가 소 제기한 사람이고, 예. 피고가 소 제기를 받은 사람인데, 예.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는데요. 예. 요게 이제 반소인데,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 청구했을 때 나는 그 소송 내에서 내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반소라고 하고요. 예. 노 관장의 반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이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한 1,300만 주 중에 절반인 약 650만 주를 재산 분할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650만 주면 액수로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노 관장이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 원을 달라 이렇게 최태원 회장에게 소를 제기한 거군요. 반소를 넣었었던 반소를 거죠. 넣었군요. 예. 일단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요. 예. 배우자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아닌데요. 시댁이나 처가에서 혼인하기 전에 전셋집이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다면은 이걸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혼인 전 재산이나 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의 경우에도 그 유지나 가치 상승에 내가 기여했다 이러면은 이러한 재산도 분할 재산에 포함을 하여서 분할하는데요. 혼인 강행이 억수로 길어버리면 사실 다 포함해서 이제 분할 대상으로 본다 이런 경우도 많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하고 집장만을 했다. 근데 이거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혼할 때는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게 일단 명의가 상대방으로 돼 있으면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걸 소송 중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금 출처가 내가 됐다든지 이런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각자 몫으로 딱 5대5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사실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혼까지 대비해서 비율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제가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일단은 깔끔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려면 이제 딱 비율로대로 딱딱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거고요. 요번에 이제 주식 같으면 예전부터 최 회장이 쭉 보유를 해왔는데 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를 했느냐 하면은 오랜 기간이 또 지나서 부부 생활이 됐고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그 주식 내가 상승에 내가 기여했다 이런 주장에 취지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원래 결혼 전부터 그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가지고 있어서 점점 이제 변화했죠. 이제 주식값이 점점 뛰는 데 있어서 노 관장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나 안동에 있을 때는 황혼 이혼을 포함해서 이혼 재판 많이 수행해 보는데요.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 그리고 남성은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와서 재산을 형성해온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혼인 전에 가지고 온 재산도 모두 분할 재산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남자 6, 여자 4로 나누어라라고 결과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주 수입이 많던가 하면 좀 조정이 되겠지만 한 20, 30년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반을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번 적도 없고 집에서 일만 했으니 이혼하면 재산 분할 못 받는 거 아니라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은 아니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결혼 생활을 한 20, 30년 이렇게 오래 한 경우에는 집에서 가사만 한 가정주부도 한 5대5 정도의 비율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5대5, 6대3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산 때문에 이혼 못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여튼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점점 더 이제 인정하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막 남편이 가부장적이라 해가지고 때리고 욕설 해도 아들 때문에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혼한다라고 이제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많았죠. 특히 경북 북부 남자들이 그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은 좀 바뀌어서 애가 어린 상황에서 또는 혼인 기간이 몇 달 안 된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변화했고요. 또 부모가 서로 싸우고 불행하면서 애를 데리고 있으면 애도 불행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을 하고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양육을 일방이 담당하는 게 오히려 아에게도 더 좋다라는 관념이 퍼지고 있는 것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뭐 물론 권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거나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예. 또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요.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네. 불행하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사람마다 건건이 다 다르겠지만 차라리 예. 이혼을 하고 행복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 부모님 세대 무조건 네. 참고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최 회장 사건 돌아가 보죠. 예, 다시 이제 조금 옆으로 갔다 돌아오면요. 예. 이제 최 회장 측은 현재 본인이 보유한 SK 주식 그 주식이 예. 그 아버지인 고 최정은 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억 원의 자금으로부터 유래했고 그 노 관장이 이 주식의 유지 존속이나 가치 상승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예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라는 취지를 주장한 걸 보이고요. 이건 이제 최 회장 주장이고. 그렇죠. 예. 노 관장은 당연히 아니 내가 20년 살면서 의무로 양으로 도와줘서 이래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20년 혼인 기간 동안 기여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법원은 결국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는 없었다라고 봐서 아예 재산 분할 대상을 제외해 버렸는데요. 아하. 그래서 뭐 나머지 재산이 부동산, 퇴직금 등등 해가지고 예. 이제 노 관장에게 665억 원 주고 위자료로는 뭐 이렇게 바람핀 거 하고 해가지고 한 1억 원 주라라고 명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노 관장 측은 1조 4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네네.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네. 훨씬 적네요. 뭐 물론 665억 원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훨씬 네. 낮은 금액을 재산 분할하라 이렇게 1심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고 노 관장 측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거 좀 항소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그렇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뭐 다음 조금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 예. 다른 사안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 그런데요.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1심 판결에 대한 이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재벌과 이혼 소송에서 그 재벌 측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한 사례는 많은데 기각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하고 아, 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판에서도 예, 예.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청구했죠. 주식까지 아, 포함해서. 남편이 이무재 고문이 예. 이부진 근데 딱- 사장에게 1억 2천만 그렇죠. 원 재산 분할 요구했는데 이부진 씨가 가진 그 주식도 재산 분할 해줘야 된다 냈는데 예. 인정이 안 돼가지고 딱 141억 원만 재산 분할 해라 아, 줘라라고 한 사안이 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달 17일에 났죠. 그 땅콩 회항으로 매우 유명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예, 예. 그 재산 분할로 주식까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재산 분할로 주식은 제외하고 그 남편에게 약 13억 원만 지급하라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13억 원만 지금. 예, 예. 아, 그래요? 상당히 적네요. 여기는 예, 오. 어떤 요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에 비춰보면 아 뭐 그렇구나 싶기도 한데요. 다만 예. 이제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꾸리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 왜요? 왜냐하면 지금의 오늘날 SK가 있는 이유가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하면은 예. 그 최 회장이 이제 1988년에 예. 당시 고 노태우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이었죠. 예. 노 관장과 결혼을 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 취임 1년 차였습니다. 예. 그때 취임 1년 차에 결혼을 그렇죠. 했군요. 한창 그 힘 좋을 때 그때 어두운 시절에 예, 예. 네, 대통령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93년까지 임기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 생각에 그때 노태우 정권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에 SK가 있었느냐는 점에 대해서 좀 그게 기여가 없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 원 나왔다는 소리 듣고 이 영 하나 빠진 거 아이가 이런 이제 눈을 의심했다는 의견도 종종 나오는데요. 원래 6천억 원 받아야 되는데 600억 받은 거 아니냐. 아, 하기야 그렇죠. SK가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크지 않았나요? 90년대 급성장했잖아요. 이게 또 비하인드가 많은데 이 어떤 그 선경그룹이 통신사업자를 좀 처음에 이제 되었다가 또 반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게 뭐 하여튼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딸이 그 면회를 가는데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봐주지 그럼 뭐 안 그러겠나 이런 이제 그렇죠. 일반인의 어떤 생각도 있죠. 아니 그때는 누가 아까 봐도 예. 봐도 이 결혼과 동시에 이제 결혼함으로써 네. SK가 성장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딸인데. 그 예. 노 대통령 딸이 그런 좀니내 때문에 컸다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이제 그런 시중의 말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게 있는데 예.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또 기각이 됐습니다. 아, 예. 예, 본소는 기각, 반소는 인용됐는데요. 그 노 관장이 제기한 이혼만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인데 결과론이지만 처음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반소도 안 했고요. 결과론이지만 하여튼 노 관장이 이혼을 반소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혼도 안 됐을 거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이거는 한번 곱씹어 볼 만은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는데 먼저 네네. 이제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 안 된다고 했다가 반소로서 나도 이혼 소송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노 관장이 낸 소송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다라는 거고요. 네네. 자, 근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이 두 부부가 별거한 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고요. 또 예. 혼외자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최 회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혼인이 파탄난 상태인데, 근데 예. 이런 상태에서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주의? 그렇습니다. 예. 즉 뭐냐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 예,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낳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는 그래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허용을 안 해버린 거죠. 예. 이에 대비되는 게 파탄주의인데요. 입법 파탄주의. 사례마다 다 뭐 유책주의도 있고 파탄주의도 있는데 파탄주의는 본인 파탄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불문하고 파탄이 나면은 누구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예. 이런 법제도 하에서는 이제 만약에 최 회장이 했다면 승소를 했겠죠. 그러면요. 지금 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좀 네네. 상반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원칙은 그런데 파탄주의도 예.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책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서 예. 이제 그 상대방 일종의 피해자죠. 그 예. 혼인을 계속하겠다 한 게 뭐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이거나 이런 진실한 혼인할 의사 없이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유책 배우자 청구했을 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열어놓고는 있고요. 그래요. 다만 요즘 이제 조금씩 판례경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는데 예. 뭐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런 소송을 좀 해봤는데 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배우자 사이 안 좋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제 한 명이 집을 나와서 오랜 기간 별거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서로 뭐 크게 잘못됐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너무 한 당사자를 묶어두는 거는 가혹하다 해서 이혼을 이제 받아들인 하급심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유책주의다 파탄주의다 이건 이제 일단은 법 원칙적인 거고 실제 사례에서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경우가 이혼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좀 판단하실 때는 변호사 상의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책임이 있는 예를 들어 A와 B 부부인데 A에게 잘못이 있어서 A, B가 이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재산 분할할 때요. 네. 예를 들어 뭐 5대5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A에게 책임이 있어서 네. 5대5로 될 걸 뭐 4대6으로 되고 이런 것도 혹시 영향을 미칩니까? 책임이? 유책이?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은 위자료 그 산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재산 분할에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뭐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감안해서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은 위자료로 재산에 대한 거는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하고 이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하다 보면은
사실 재산 분할이 된 게 법관의 재량이 많이 좀 작용하는데요. 예. 이 사람이 참 나쁘다 이렇게 하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변호사들도 변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 관장이 위자료로 1억, 재산 분할로 뭐 660억을 받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위자료는 최대 상한액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억까지 갈 수도 있나 보네요. 그런 5천만 원이진 않고요. 아니에요? 예, 위자료는 그 사람 잘못에 따라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거군요, 위자료는. 상한선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이제 위로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통상은 뭐 배우자가 예를 들어 부정행위했다. 예를 들어서 모텔에 한 번 들어가는 걸 봤다 다른 여자랑 이러면 하급심에서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1,000에서 3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노 관장 경우에는 이제 불륜 등을 포함해서 1억 원에 나온 거는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이제 법원이 감안해 준 좀 그 불륜이란 으로 인한 위자료 치고는 좀 많이 나온 어떤 그런 액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예천의 금당실 전통체험 휴양마을이 올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당실 마을 백채 고택과 천연기념물 소나무 숲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금당실 전통체험 휴양마을 위원회 지원하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예. 전국에 뭐 1000여 개 마을이 경쟁을 벌였다면서요. 예. 여기서 1등 하신 거예요, 대상.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자, 소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저는 금당실 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장 지원하입니다. 예. 우리 근역은 2008년도부터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시작하여 뜻있는 회원들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2016년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이래 6년 만에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마을과 함께 발전하는 체험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마을에 큰 경사네요. 예. 뭐 잔치 한번 여셔야겠어요. 예, 글쎄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천 금당실 마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금당실 마을은
고인돌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봐서 청동기 시대부터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 우리 금당실 마을은 정감록에 나오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병마가 없는 십승지 마을로 국보인 대장정과 윤장대와 많은 보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와 8km에 이르는 전국 최장을 자랑하는 전통 돌담길과 천년길물 469호 금당실 손님을 끼고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고인돌이 많나 보네요, 마을에? 예. 고인돌이 대략 한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예. 장비가 근대화되면서 많이 매몰되고 지금 보이는 돌은 한 10여 기 정도가 그렇습니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천 금당실 마을, 국보인 대장전을 비롯해서 윤장대, 용문사, 전통 돌담길, 또 금당실 송림까지 이렇게 끼고 있는 전통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금당실 마을에는 여러 고택과 사당도 잘 보존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함께 둘러볼 만한 관광지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백이처 전통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금당실 마을과 조선의 마지막 주막을 오롯이 보존되어 있는 상강 주막, 멋진 해돌이 강줄기가 천하일품인 해룡포, 청소년 및 가족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곤충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테마공원, 세금 내는 전형기념물 등 흑송령 등이 많은 볼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삼강주막, 회룡포, 예천 곤충 테마공원, 석송령까지 함께 다 오신 김에 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어서 주무시고 한 바퀴 도는 걸로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 이틀 정도 쭉 다 둘러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2016년에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농촌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상 받은 것 어떤 점에서 특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걸까요? 예. 우리 전통마을은 예스러운 전통마을과 농촌 어메니티를 잘 활용하여 도시민이 힐링 장소로 농촌 주변에 있는 여러 농사 체험거리와 전통 체험거리를 잘 접목하고 이 10명의 회원들이 잘 화합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득화하는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전통마을과 농촌 어메니티를 잘 활용했다. 여기서 어메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메니티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에 잘 도시민들에게 와서 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농촌 지자체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금당실 전통체험 휴양마을에서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예, 우리 마을도 농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한 달 보기 체험을 통해 기농 기촌으로 우리 체험마을을 통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도 할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젊은 회원들을 유입하기 위해 카페 등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달 정도 살아보는 어떤 귀농 기촌 체험이 있군요. 예. 정부에서 지원해서 한 달 6개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외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렇게? 예, 살아보면서 자기가 기농 기촌할 수 있는 적합하냐, 적성에 맞느냐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들 오고 있나요? 어때요? 실제적으로? 예, 퇴직 공무원들도 찾아오고 청년 다만 퇴직을 하고 월급을 받다가 퇴직하고 오신 분도 있고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지 싶어요. 오긴
다소 몇 명이 오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뭐 청년 유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자, 금당실 전통마을을 찾으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체험거리들이 있는지요? 예, 휴양 체험마을이 각각 체험거리가 같습니다만, 우리 체험마을도 농촌 실정에 맞게 삼해 땅이나 옥수수 수확 체험, 고추장 만들기, 김치 만들기, 오색 비빔밥 만들어 먹기, 떡갈비 요리 체험 등 계절 농산물을 이용한 계절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통 마을답게 국궁 체험, 한옥 모형 만들기 체험, 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농산물 이용한 계절 체험, 그리고 전통놀이 체험까지. 이 많은 체험거리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에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우리 사무장님이 주로 권하는 게 옛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교복 입고 돌담 거니는 체험. 또 국궁 체험. 국궁. 실제로 쏴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하사를 관영을 해가지고 어린애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추장 간단하게 체험할 수 키트로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고추장, 떡 체험, 김치 체험 등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광을 위해서 이제 금당실 마을을 찾게 되면 숙박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한옥 체험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한옥 체험관에 오시면은 가족 단위나 100명 가까운 단체 손님들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는 한옥 초가집 등 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집도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감 있는 농촌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단위는 물론이고 100명 가까운 단체 손님을 어떻게 한 집에 다 받을 수는 없을 테고요. 우리 건역은요. 적은 방이 8개 정도 있고 한 20명 정도가 동창회라든가 동갑이라든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50명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오면은 2군데, 3군데 나눠서 여기서 동창회나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인구도 더 늘어나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그런 금당실 마을로 만들어 나가셔야 될 텐데요. 이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 대상 수상이 아주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우리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소년들과 도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우리 체험마을을 통해 마을 주민과 회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축제와 새로운 공동 소동원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마을 발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경진대회 대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금당실 마을 전체 주민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금당실 전통체험 휴양마을 지원하 위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독일 정부가 무장 쿠데타를 도모하던 세력을 소탕했는데요. 오늘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뉴스를요, 그냥 제목만 읽고 그냥 넘겼거든요. 아니, 무슨 독일에서 쿠데타야. 그래서, 그냥 뭐 모의 조금 하다가 뭐 검거됐겠지. 이 정도로 흘려 넘겼는데,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면 지금 뭐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저 개발 후진국들에서 일어나는, 뭐 우리나라도 그때 후진국이었으니까. 군사 정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선진국 중에 선진국 독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놀랍네요. 이거는. 하여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GDF와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독일 내 11개 주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라이스부르거 혹은 제국시민운동단체 애국연합 조직원 25명이 체포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25명이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셨던 대로 정세가 불안한 작은 나라 이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핵심국인 독일에서 이 쿠데타 시도가 발각됐다.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거죠. 그 독일 경찰은 지난 7일 정예 대테러 부대를 포함해서 3,000명이 넘는 인력을 독일 11개 주 130여 곳에 투입해서 대규모 반테러 작전을 펼쳤고요. 현재까지 독일에서 23명,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각 1명씩 총 25명을 체포했고 추가로 용의자 2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하인리 루이스 13세라는 사람 자칭입니다. 를 위시한 일부 귀족 가문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전직 독일 연방의회 의원과 전현직 독일 연방군 장교 러시아 측 극우 세력 일부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 사실 극우 세력들의 폭력 행위는 있었는데 이렇게 쿠데타 모의가 드러났다? 처음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하인리히 13세라는 귀족 출신 인사 여기와 또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 소속 정당의 의원 이렇게 이제 주동자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데. 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2년에 독일에서 일어난 쿠데타 믿겨지지 않는데, 자, 이들의 무장 쿠데타 계획을 실제로 무장 쿠데타 계획을 세운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무장 실제로 무기들이 발각이 됐어요. 독일 연방검찰청에 따른 이들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무장 쿠데타를 기획해왔고 일단 국회의사당 습격하고 보건부, 법무부, 외무부 장악해서 독일 정부를 전복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을 인질로 삼고 올라프 숄츠 총리 붙잡게 된 그 자리에 처형하고 연방정부 전복시키고 이게 이제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 왕당파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2차 대전 당시 연합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과 독일의 새로운 국가 질서를 위한 협상을 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프랑스 쪽 외신에 따르면 이 조직은 쿠데타에 성공했을 경우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협상할 목적으로 러시아 관리와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일까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대표적인 때가 이제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이었고요.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척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타협을 하겠다 이 이야기겠죠. 아, 그렇군요. 러시아와 손잡고 이렇게 쿠데타를 계획했다. 일단은 이런 설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제국시민운동이라고 하셨죠? 일부가 이 주동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제국시민운동 관련자라고 하는데, 이 제국시민운동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게 독일의 극우주의 운동단체입니다. 이게 제국시민운동은 독일 연방공화국, 지금의 현재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거부하고 1871년부터 1940년 히틀러가 있었던 그때까지 존재했던 독일 제국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옛 독일 제국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 독일 제국을 신봉하는데 독일인이 주축이 된 국가를
황제가 다스려야 된다. 황제요? 예, 황제가 다스려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현재 민주주의 정부가 지금의 독일 연방공화국이 불온한 외부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죠. 불온한 외부 세력의 음모로 건설된 가짜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법을 따르지 않고 세금 납부도 거부하고요. 일부에서는 집단 거주하면서 자체 화폐도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제국시민운동의 기초는 1985년도에 볼프강 게르하트 권터 에벨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임시 제국정부 단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않는 굉장히 뭐랄까 기이한 그룹이다 이렇게만 간주했던 거죠. 워낙 소규모니까. 예, 소규모니까. 그러다가 2016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수백 명의 독일인이 제국이 끝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이들은 네오나치로부터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2018년 공개된 자료는 2016년에 10,000명 정도 제국시민운동의 구성원이 그 정도 됐는데 2018년에 19,000명,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독일 전국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0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의 주축이다. 근데 여기에 통일된 조직이 있지 않고 그때 파악했을 때는 정확한 숫자 파악하기 힘들지만 복수의 단체들이 제국시민운동 이 명칭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시민운동이라는 이 단체, 그러니까 현 체제를 뭐 인정하지 않고 싹 다 갈아엎고 옛날에 우리 저 독일 제국으로 돌아가자 이거 극우 단체군요, 완전히. 그렇죠. 뭐 반정부 세력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게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일단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근간 자체를 좀 부정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제 그 유럽 급진화와 극단주의를 조사하는 단체 급진화에 대한 유럽의 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EF라고 하는데 여기서 2019년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은 독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시민운동 분석입니다. 독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제국시민운동 분석. 이 보고서가 그래요. 이 보고서에서 이 그 제국시민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향과 분파로 구성된 제국시민운동이고 하나의 식면체를 묶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연방공화국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실제 국가가 아니라 가짜로 음모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사라진 독일 제국만 합법적인 독일 정부고 지금 있는 정부는 서방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 구성원들은 역사 수정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적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네오나치로만 생각해서 안 되고 이게 황제를 추종하니까 이들 사상은 이제 애국심을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다. 뭐 독일이 여전히 서방 세계 그 국제사회 불리한 처지에 있다. 미국과 EU에 대한 강대국과 세계화에 대한 공포, 이 다양한 감정이 엮여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이거 2019년 나온 보고서인데 이때 다양한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위험도 낮지만 폭력 가능성이 존재하고 국가 권력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면밀히 주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는 그룹이 뭉친 거죠. 뭉치면서 이 사고를 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주요 용의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이번 쿠데타 계획의 핵심 중 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인리히 13세라고 하셨는데, 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자칭 로이스 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이스 가문 출신인데, 로이스 가문은 이 1918년까지 로이스 게라 후국, 로이스 그라츠 후국을 다뤘던 일제 독일의 귀족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인리히 13세 자칭 이 사람이 이미 이 가문과 14년 전부터 연을 끊었다라고 하고 조상을 찾아가 보니까 반개 중에 반개라는 거죠. 근데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인리 현재 로이스가 수장인 하인리 14세가 아니 한 뭐 13세와는 한 10촌 사이로 멀고
그 13세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그는 그저 음모론에 빠진 정신 이상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걸 보면은 이 13세라 하이니 13세를 자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원래 그 하이니 가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인정하지 않는 하이니 13세라는 사람, 이 주동자. 아, 하이니 자꾸 하니까 왜 하이니 법칙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뭐 한 큰 재난이 있기까지 뭐 몇 번에 뭐 그거 있잖아요. 왜 하이니 법칙. 그게 생각나는데. 자, 어쨌든 이런 하이니 13세가 있었고 또 주요 용의자로 아까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셨죠? 그 극우 정당. 여기도 좀 설명해 주시죠. 원래 극우 정당이 아니었는데 차츰 그 포퓰리스트들이 입당하면서 판세가 뒤집어져서 이게 극우 정당화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당 몇 번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독일을 위한 그 대안을 이제 AFD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핵심 간부들이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수치스럽다 막 비난하기도 하고요. 이게 엄청난 이제 독일 회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AFD의 전 대변인은 독일이 더 나빠질수록 우리 독일을 위한 대안은 더 좋아질 거다. 이민자 오기만 하면 가스로 처리하거나 총을 쏘거나 어떤 방식이든 죽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의에 독일을 위한 대안 전 하원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 독일 국민들 이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궁극주의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용의자 하이니 13세 그리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 설명을 들었고, 자, 그런데 왜 이런 극우주의가 독일에서 발흥하게 된 것일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이 제국시민운동을 포함해서 독일의 극우 세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뭐 지구촌 전체에게 다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명확한 부분 때문에 음모론이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독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극단주의자들이었거든요. 심지어는 2020년 8월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제에 반대한다라면서 약 4만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였었어요. 그때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최소거리 유지 안 하고 막 그래서 그 메르켈 총리가 경악을 했었는데 이때 있었던 그 극단주의자들 독일 국회의사당 막 진입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라면 서로 이야기하고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 배경이 코로나19 팬데믹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큰 원인이 됐군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유럽 각국에서요. 극우주의 정당이 막 득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 정당이 집권을 했고요. 그 외에도 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적인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 판을 치고 있고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은 사회가 완전히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에 딱 30초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지났네요. 마무리 말씀드리면요. 이게 단순히 정신 나간 자들의 준동으로 치기에는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정부에 약 16,500명의 운동 지지자들이 남아있대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독일의 민주주의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